지금부터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운의 법칙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딱히 뭘 하지도 않는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 용모, 학력, 재능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은 왜 운이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테마로 다루면서 보통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결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관찰해 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견해와 사고방식, 느낌, 행동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49가지 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말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인데요.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와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펴내고 130권 이상의 저서, 강연과 세미나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혼다켄의 저서로 옮기니는 강지은, 출판사는 북싱크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운을 49가지의 말로 엄선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좋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더 많이 행복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마법과 같은 말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인류 경영자 몇 명과 어떤 유형의 사람을 키우고 싶은가에 대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 거래처, 고객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평소에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 사람을 돕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운을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이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았는지조차 모르거나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거나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소에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가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내뱉고 있는가요? 당신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수십억 명이나 되는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평생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인연에
감사할 줄 안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의 횟수를 일상생활에서 늘려 나갑시다. 두 번째 말,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도 빠르다. 저는 제가 쓴 신간이 출판될 때마다 출판에 힘써주신 사람들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책을 보내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낸 책을 받았을 때 반응 속도와 예의를 표시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성공 정도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바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상평을 수기로 적어 곧바로 감사 엽서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작은 답례품이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메일로 감사의 말과 감상평을 적어줍니다. 어디를 재미있게 읽었는지 몇 줄의 감상평을 첨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라는 메일은 보내주지만 감상평 같은 것은 없고 문면도 정형문으로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나에게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손수적은 감사장을 보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며 메일 한 통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도 실천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되지 않는지의 여부가 성공의 갈림길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장을 써보길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감사 엽서를 쓰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바쁜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었을 때, 어드바이스를 받았을 때에도 반드시 손수 쓴 감사장을 보내보기를 바랍니다. 그날부터 당신의 운은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말,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10년 후 당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다지 화려하게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멋진 사람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내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도 우연한 일을 계기로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기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최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역산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금, 인맥, 경영 계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10년분의 예정표를 준비하고 성공한 시점에서 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트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역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으면 찬스에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것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한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요? 네 번째 말, 직감으로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좋을까? 어느 대학교가 좋을까? 어느 기업에 입사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이직을 할까? 이 회사에 계속 있는 편이 나을까? 계속 전세로 있을까? 집을 사는 편이 나을까? 우리들은 크고 작은 갖가지 일에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와 같이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운은 도망가고 맙니다. 자신의 직감으로 선택한 것에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정답인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정답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감으로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와 같이 자신의 직감을 부정한다면 고민이 고민을 불러 운이 나빠지고 맙니다. 직감으로 척척 결정하는 사람은 그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해 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 기분 좋게 져주면 운이 좋아진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서로가 틀린 건 너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이러쿵 저러쿵 지적을 해서 서로의 거리가 더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게까지 저 사람을 이해시키겠다며 정색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가 그다지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간 카페의 점원이 다소 불쾌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뭐야, 기분 나쁘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정도로 생각하고 맙니다. 또한 이래서의 문제라면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트러블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 친한 친구 사이처럼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줘야지, 내 일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믿는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이성은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만으로는 사랑도 통하지 않습니다. 져주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사람에게 운은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솜씨 좋게 진다. 지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이 말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운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요즘 유행인 쇼핑센터나 새로 오픈한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듭니다. 이런 곳에는 북적이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셔터가 내려진 상점가,
쇠퇴한 온천가 등에는 운의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다. 운은 움직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발랄하고 좋은 운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오키나와에서 다이빙을 하고 왔어요. 올 여름방학에는 반드시 이탈리아 일주를 해보고 싶어요. 일본에 있는 100개의 명산을 전부 등반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행을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싱크로니시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일수록 시간을 쪼개 여행을 합니다. 가능하면 연 3에서 4회 정도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할 때에는 기가 움직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기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에너지가 높아져 운이 좋아집니다. 일과 가사에 몰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같은 장소에만 있어서 기의 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지 않으면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기가 정체된 사람이라도 시속 100km 이상을 이동하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방법은 요즘 특히 정체의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7번째 말,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어떤 성공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거나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란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 은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멘토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요? 어떤 기준으로 멘토를 선택하고 있는가요? 존경할 수 있는 인품, 삶의 방식이 멋있는 사람, 폭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멘토를 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운이 좋은 멘토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작가를 꿈꾸고 있으며 멘토를 찾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문장력이 매우 뛰어나며 지식이 풍부한 작가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책이 어느 정도 팔리지 않는다면 멘토로 선택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의 주위에는 지금 시대에 출판은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몸을 두게 되면 책은 팔리지 않는다는 관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게 됩니다. 한편 베스트셀러 작가의 옆에 있으면 또 재판에 들어갔다. 벌써 몇만 부예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신은 책은 팔리는 것이다 라는 관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음악 업계에서도 외식 업계에서도 그 어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멘토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운에 이끌려 당신의 운도 좋아집니다. 직업적으로 운이 좋으면 일생 동안 당신의 성공이 보장됩니다. 당신이 어떤 멘토에게 배우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운이 좋은 사람의 뒤를 쫓아가세요. 8번째 말,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누구에게나 암울하고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내내 병치레가 잦았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일에서 실패해 좌천되었다. 믿고 있던 남편 또는 아내가 바람을 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떨쳐버리지 못해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당신이 성공한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나의 성공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병치레가 잦았던 것, 가난했던 것, 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3가지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쓰시타는 이 3가지 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업 부제를 만들게 되었고 마쓰시타 정기의 대학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로는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불리하게만 보이는 조건이 신기하게도 성공의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과거에 발생한 것들 중에 일시적으로는 불행했던 것들도 먼 훗날 행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다는 인식에서 그 경험 덕에 나는 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와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괴로운 과거 속에서 행복의 씨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그 순간부터 행복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말, 행복을 준 사람이 많을수록 운은 좋아진다. 유명한 가수의 말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래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와 인류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가수에 한하지 않고 어떤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영업맨이 될수록 어떻게 하면 내 앞에 계신 손님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손님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한 후에 상품을 추천합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이 사람한테 상품을 사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사람한테 상품을 삽니다. 결국 인류인 영업맨의 수입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즉 운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한 사람한테 아군이 되어줍니다. 이 메커니즘은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뮤지션은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음악을 공유한 수가 100명 정도라면 취미밖에 되지 않지만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뮤지션의 음악 CD를 산다면 이는 막대한 수입이 됩니다. 당신은 몇 명의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봅시다. 그러면 갖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저절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말, 한턱 내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진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화와 요리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매우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게 된 것은 젊었을 적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학창시절 친구와 조금 무리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멋진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사는 먼저 돌아갔고 식사를 끝낸 우리들은 얼마나 비싸게 나올지 긴장하면서 종업원에게 계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계셨던 손님이 손님들 몫까지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라는 것이 아닌가요? 이름조차 알리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일이 가능한 신사가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멋있으시다. 그 이후로 나도 저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일이 저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게 되면 운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피부로 느낀 저는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준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에 대해서는 신뢰가 될 수도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밥 먹자는 제의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 혹은 즐거운 사람이라고 여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상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에는 저 사람도 나에게 보답을 하겠지와 같은 옹졸한 마음은 접어두세요. 누구든 모여라 라며 말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가지는 편이 훨씬 스마트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11번째 말, 기쁜 선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라고 밖에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딸이 다니던 나가노 유치원이 사과 농장도 했던 관계로 그곳에서 맛있는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과를 새해 선물로 30상자 정도 친구와 지인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갓단 사과를 직송했기 때문에 상자를 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과의 좋은 향기가 퍼질 정도로 신선한 사과였습니다. 사과 상자가 도착한 직후부터 감사의 메일과 전화가 계속해서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커다란 상자를 몇 개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과가 반송되었나 싶어 라벨을 보니 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가 사과를 보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내온 몇 개의 귤 상자를 보고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대로 놔두면 귤이 상하겠다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한 끝에 한 상자의 반은 제가 먹기로 하고 나머지 반은 봉지에 조금씩 나누어 아내와 딸과 함께 인사도 할 겸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한 상자는 다른 친구에게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해결했다고 안심한 것도 잠깐, 다음 날부터 또다시 귤 상자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귤을 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할 것 같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보내준 사람에게는 정말 죄송했지만 마음만 받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날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은 택배의 전표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손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 또 며칠 후에 택배 아저씨가 왔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몇 상자나 들고 무엇이 들어있는 상자였냐면 그것은 새빨간 사과였습니다. 그 사과를 친구에게 전송하면 또 고맙다는 물건이 오고 이렇게 한참 동안은 감사장과 택배 전표를 쓰는 것 때문에 매우 바빴습니다. 받은 사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곳의 스태프들로부터도 정말 많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사무실에 갔더니 제가 보낸 사과가 생각지도 못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의 스태프가 사과가 너무 맛있었기에 멀리 사는 엄마에게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딸에게 선물을 보내고 모녀 사이가 급속도로 좋아졌다며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사과 농장에서 먹은 사과가 너무나 맛있어서 흥분한 나머지 친구들도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시작으로 행복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적절히 전달한다면 기쁨의 감정은 주고받는 사람들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즐거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즐겁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면 되고 우정이 필요하다면 우정을 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돌고 돌아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고마움과 비즈니스 찬스로 되돌아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자꾸 남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돈, 애정, 우정, 물건을 주고 무엇이 돌아올지를 실험해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준 것은 돌아온다 라는 세상의 법칙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말. 운을 누군가에게 줘라. 운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돈과 비슷한 점입니다. 운은 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저축을 해도 써버리면 줄어드는데 운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운은 시간차는 있겠지만
2배, 3배가 되어 나중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우는 내가 꽁꽁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중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능한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 당신의 신용을 빌려주는 것이며 동시에 운을 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가 잘 성사된다면 당신은 양쪽에서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 큰 운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보다 작은 일 중에서도 가능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알려준다. 일이 빨리 끝났을 때에는 동료를 도와준다. 친구의 사업이 잘 풀리도록 기도해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운을 크게 했으면 했지 작게 줄어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13번째 말.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손에 넣는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제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기회는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놓치기 일쑤입니다. 기회만 잡는다면 돈은 나중에라도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틀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차원이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인가 찾아옵니다. 단,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는 회사에서 근무했을 적부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로부터 무엇에 대해 조사 좀 부탁해 라는 지시를 받으면 대부분 이미 조사했습니다 라며 바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대화를 새겨듣고는 향후 어떤 신규 사업이 이루어질지를 상상해보고 언제든 지시가 내려지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먼저 조사해뒀던 것입니다. 한편 동료들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사하면 됩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운은 그 사람의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10년 후의 평범한 셀러리맨과 상장 기업의 오너가 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여권과 신용카드를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국제회의 통역에 결혼이 생기면 내일 할 수 있나? 라는 제의가 들어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권이 어디 있더라? 여권 번호가 뭐더라? 집에 가서 확인한 후에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항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사다망한 멘토의 호출에 대비해 호출기와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휴대전화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도 지금 오지 않을래? 멘토의 전화는 항상 갑작스러웠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못하면 재미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멘토의 말에 의하면 다른 학생들과는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데 저와는 전화가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라는 진귀한 통신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난 멘토의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 덕에 그 후에 저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휴대전화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것이었지만
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학생이었던 멘토들도 이런 자세로 임하던 저에게 호감을 가져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번째 말. 사랑을 표현하면 운이 찾아온다. 관광지나 공항에 가면 비슷한 토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쭉 즐비해 있습니다. 거기서 팔고 있는 토산품들은 어느 가게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붐비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손님이 별로 없는 가게가 있는 것일까요?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면 오히려 북적이지 않는 가게에 들어가는 편이 물건을 사기 쉬울 텐데도 사람들은 꼭 붐비는 가게로 발걸음을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느 가게로 들어가는지, 가게 사람들의 대응 자세는 어떤지를 꼭 살펴봅니다. 당신은 비슷한 가게들의 매상이 왜 크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번창한 가게에는 좋은 기운이 넘쳐 그 기운에 이끌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열기를 띠게 되면 잇따라 손님이 끌려 들어가듯 모이게 됩니다. 손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저절로 그곳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운의 기운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토산품 가게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이 토산품을 받고 기뻐하면 좋겠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먹어보면 좋겠다. 출장으로 피곤하실 텐데 이걸로 기운을 차리세요. 이 장난감은 반드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절대로 강매하지 않습니다. 손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 웃음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난 웃음입니다. 이런 따뜻한 느낌에 이끌려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멋쩍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15번째 말.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운을 가져다 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왠지 즐거워져서 활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 침울해집니다. 이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백화점 신사복 매장에서 와이셔츠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라이프 모양의 멋진 셔츠를 손에 들고는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흰색의 평범한 와이셔츠를 삽니다. 아마 스트라이프 셔츠가 마음에 들었지만 회사에서 입기에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옷을 입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단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 네일 디자인을 하고 가면 난리가 나겠지? 라든가 이 헤어스타일을 하면 혼날 거야 라며 주저하곤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억제를 계속하면서 점점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제복과 정장, 직장의 레이아웃, 업무 내용, 직장의 인간관계 등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열거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즐겁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루를 이런 상태로 있으면 저녁쯤에는 정열의 기름 탱크가 바닥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라도 의식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만큼은 최대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색과 디자인의 가구를 두도록 하세요. 테이블, 의자, 책장과 같이 큰 가구부터 스푼, 포크와 같이 작은 물건까지 좋아하는 물건만을 두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 좋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몇 번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인가요? 만약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이것을 친구, 일, 집, 가구, 모든 것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째 말, 부탁받은 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저희 세미나에 참가한 부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기 리모컨 좀 줄래? 그러자 이미 화장실로 걸어가기 시작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더 가깝잖아. 당신이 하지 그래? 아니야.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둘 다 상대방이 가깝다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운 후에 누가 더 가까운지 재어보려고 줄자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줄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동안에 영화는 점점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서로 크게 웃으며 화해했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무언가를 해줄래? 라고 부탁했을 때 몇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라고 대답하고 즉시 하는 사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는 사람, 할 수 있을 때 할게 라고 말하고 하지 않는 사람, 하기 싫어 라고 언짢아 하며 12조로 나오는 사람. 이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은 즉시 움직이는 사람뿐입니다. 한다고 했으면서 하지 않는 사람, 언짢아 하는 사람은 논외이지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움직임이 느린 사람입니다. 즉시 움직인 사람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늦은 것 때문에 그다지 감사를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거절한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인상밖에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도 3위로 들어온 사람과 4위로 들어온 사람의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40km 이상 달린 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 것뿐인데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달을 따고 대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탁한 상대가 업무 관계자든 가족이든 상사든 후배든 간에 수락한 것은 가장 빠른 스피드로 해버리세요.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상대방도 기뻐해 줄 것이며 내 마음속에 그거 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동력이 당신에게 커다란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7번째 말, 상냥한 말은 운을 가져온다.
어느 비즈니스맨이 점심 식사를 조금 늦게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는데 상사가 마치 도깨비처럼 몹시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땡땡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네. 오늘 1시에 방문 일정 잡았다면서 잊어버린 건가?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정을 착각해 그만 약속을 어기고만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몇 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황급히 서두르며 거래처를 향했지만 남자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한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쇼크인데 심한 말로 공격을 당하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면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사죄의 마음만은 전해야지. 당초의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거래처에 도착했는데 담당자가 안내 데스크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황급히 오셨군요. 힘드셨죠? 제가 사전에 일정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한테도 잘못이 있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둘이서 안건을 해결해 봅시다. 한마디 불평의 말도 없이 따뜻하게 위로해준 담당자의 태도에 분별 없이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상사의 심한 질책이 아닌 손님인 담당자의 상냥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대방의 존엄에 상처를 입히는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아는 단어 중에서 일부러 심한 말을 골라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한 말을 한 사람들도 여유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상냥한 말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황일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상냥한 말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냥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격려하는 가장 친절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야단쳐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상냥한 말로 말하는 편이 상대방의 마음에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우는 상냥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18번째 말. 인류와 만나야만 운이 찾아온다. 평소에 인류와 만나는 사람은 운이 좋아집니다. 미술품과 보석, 골동품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진품만을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품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날 모조품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확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조품을 많이 보고 있으면 눈이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 진품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도 의식적으로 인류인 사람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세계에나 인류에서 삼류까지 존재합니다. 인류의 일은 상당히 어렵지만 삼류의 일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요리사는 정성스레 국물을 우려내거나 재료에 양념을 재어두는 것과 같은 소박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전체의 작은 접시에 품이 많이 드는 음식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정도지만 인류의 가게에서 쭉 일해온 요리사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삼류의 요리사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이미 반조리된 레토르트 팩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요리를 만듭니다. 삼류의 요리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요리사들에게 둘러싸여 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류의 선배들이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 삼류의 요리사가 있는 레스토랑에 인류의 손님이 가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조미료 때문에 맛이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오는 손님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엄격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삼류의 요리사들은 방심하게 되고 또 요리를 궁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삼류의 레스토랑에 익숙한 사람이 인류 요정의 요리를 먹게 되면 어딘가 싱겁고 자극이 없어서 간장을 뿌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류의 손님이 삼류의 요리사가 만든 것을 먹게 된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인류의 요리사가 만든 것을 먹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운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류의 물건과 사람들을 접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미술관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인류 호텔과 고급 부티크에 다니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곳에는 세련된 물건들이 놓여 있고 인류의 접객이 이루어집니다. 비싼 물건만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멋진 물건과 훌륭한 서비스를 접함으로써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물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쾌적함을 몸소 느껴봅시다. 19번째 말. 운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금전운 사회운을 빼앗는다. 학창시절 저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량한 애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좀 노는 동급생 한 명과 친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급생은 도박을 좋아했으며 사회 공부라는 명목으로 저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불량스러움이 멋져 보였고 번화가에 데리고 가주는 것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낭비도 심하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것에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사용하는 언어가 폭력적이고 사람을 얕보는 경향이 있어서 왠지 그의 피폐한 공기가 저에게 옮겨올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임센터와 바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없던 수중의 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리고는 캐시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건 마법의 용돈이야.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꿈이 이루어진다고 라며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는 것이 아닌가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까지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가 다중 채무를 지고 부동산 투자도 실패해서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는 화려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표면적인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와 결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자신의 운을 떨어뜨리는 사람과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사람은 사랑을 하면 감정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행복 아우라를 내뿜게 됩니다. 그리고 운의 기운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성실해서 주위로부터 신뢰가 두터웠던 여성 사원이 있었는데 애인에게 헌납하기 위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뉴스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범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나쁜 남자를 위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여성도 꽤나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50대의 위험한 연애에 빠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조금씩 늙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아직 나는 젊어 라고 믿고 싶을 때 젊은 여성과 만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매력적인 사람은 당신에게 커다란 운을 주거나 운을 뺏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다면 분명하게 경계선을 긋길 바랍니다. 운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만났을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기도 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분방함의 내면에는 파탄의 위험성도 잠재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친구 관계에서도 연애 관계에서도 이대로 계속 교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이 순간은 즐겁지만 좋은 미래는 없다는 것이 보였다면 더 이상의 만남은 끝내고 헤어지세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점점 운의 기운은 추락할 것입니다. 20번째 말,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면 운이 달아난다. 정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리에 맞는 정당한 논리와 주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정론을 말하면 아무도 반론할 수 없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론을 말한 사람은 그곳의 언쟁에서는 일단 승리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운의 기운이 약해지고 맙니다. 저 사람 말이 분명 맞긴 맞아. 이 말 뒤에는 대부분 그런 데가 붙습니다. 저 사람 말이 분명 맞긴 맞아. 그런데 사람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제가 맞긴 맞는데 저 잘난 척하는 말투는 정말 꼴불견이야. 정론을 말한 본인은 이런 주위의 평가를 모른 채 있게 됩니다. 어느 기업에 부하를 잘 키우지 못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부하를 혼낼 때 오직 정론만을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땡땡씨 잘못이지. 괜찮다면서 왜 순서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생각해뒀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도대체 왜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 혼난 쪽은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작은 변명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숨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만두는 부하가 속출하게 되고 관리 능력이 문제시되어 본인도 좀처럼 출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관계를 끊고 싶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상대방을 정론으로 제압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마구 던지면 틀림없이 그들의 관계는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운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승패는 이론의 승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정론을 말하려고 한다면 안 돼, 운이 도망가 버려 라고 제동을 걸고 다른 말로 다시 선택해서 말해야 합니다. 21번째 말, 불행에 익숙해지면 불운이 자리 잡는다. 아침부터 술만 마시고 전혀 일하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온 생활비조차 빼앗아 술을 마시러 가는 고약한 남편입니다. 저런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편이 나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하지만 여성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헤어져 봤자 내 삶은 똑같을 거야. 이게 나의 운명인가 봐. 그런 일은 없는데 이 여성은 불행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장래 희망이 뭐야? 라는 질문에 가난뱅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엄마 아빠가 그러셨어요. 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니까 너도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부모가 말하는 모양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로 인해 불행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불행에 익숙해지면 본래 거머쥘 수 있는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잘 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운의 호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나도 불행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에 익숙해진 사람보다 좋은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는 잘생겼으니까, 좋은 결과를 남겼으니까 좋다와 같이 조건부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불행의 공기에게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하세요. 22번째 말, 허둥거리면 운도 허둥지둥 도망간다. 함께 있을 때 즐겁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질문하면 남녀 불문하고 항상 어수선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란스럽게 움직이거나 자꾸 힐끔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지도 운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몇 명의 젊은 사업가들과 식사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중 한 명은 몹시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식사 중에도 몇 번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중에 전화를 받기도 하면서 좀처럼 식사에도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이 왠지 붕 떠 있는 느낌에 아마 본인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다른 식사 모임에는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소개자가 나중에 그를 대신해서 모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수선한 당사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수선한 공기를 내뿜으면 운의 기운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경우를 보고 실감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혀 허둥거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1분을 다투는 스케줄로 잇따라 사람을 만나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진중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 5분을 만났다 하더라도 함께 있어줬다는 강렬한 인상을 상대에게 남깁니다. 인류의 정치가들은 상대방에게 본인한테만 특별하게 대해줬다고 느끼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단 몇 초간 아이 컨택을 했을 뿐인데도 팬이 될 정도이니 가부키 배우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 데이트를 할 때 파트너가 가장 안 했으면 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대답은 밥 먹을 때 스마트폰으로 메일과 문자를 체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운을 잡고 싶으면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허둥대거나 어수선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그것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평소보다 침착하고 천천히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둥거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3번째 말, 사과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아주 작은 실수가 계기가 되어 때로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운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클레임을 거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심성의껏 사과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트집을 잡아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는 클레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버리면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상품을 회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데 이 방식이 순수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고객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어 재판 소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기업에게 배상금의 지불 명령이 나오더라도 나는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단지 제대로 사과하길 바랐을 뿐이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니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과를 해버리면 전면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수함에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실수를 했을 때에는 순수하게 사과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존경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과하는 횟수를 늘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부하에게 사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선후배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필요할 때에는 사과합니다. 상대방이 아랫사람이라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제대로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과하는 것을 결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대로 사과를 하면 자신의 기분을 정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므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과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사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번째 말, 배려심이 좋은 사람은 어느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 근처에 사는 노부부가 자주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홀 담당자는 이 부부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부부 중에 남편은 항상 화가 난 표정으로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오른쪽 귀가 불편했는데 항상 홀 담당자가 우측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서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 레스토랑에서는 종업원에게 메뉴의 설명과 음료는 손님의 우측에서, 요리는 좌측에서 서비스하도록 이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해온 홀 담당자는 부인이 남편의 왼쪽 귀를 향해 말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사정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든 서비스를 좌측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 잘도 알아냈네 라며 상당히 기쁘게 웃고는 그때부터 부부는 그 홀 담당자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와서 당신이 홍차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손님이 오른손 잡이인지 왼손 잡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매너책에 쓰여 있는 컵의 방향이나 스푼을 놓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오른손 잡이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왼손으로 컵을 들고 마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세팅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려심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쾌적한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손님의 잔에 물이 줄어들면 다시 채워 넣는다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슬슬 식후의 약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겠지. 오늘은 추우니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을 거야. 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데도 이렇게 배려심이 깊구나. 그리고 같은 능력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맡겨보자 라며 배려심이 좋은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게 됩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운이 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티 안 나게 배려하는 달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잘 배워서 당신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5번째 말,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상상해보기 바랍니다. 바느질을 하던 엄마가 일손을 멈추고 어깨가 뻐근하네 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고 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당신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마도 엄마 괜찮아? 라며 옆으로 달려가서 엄마의 어깨를 통통 두드려 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아이의 어깨 안마는 통증점도 빗나가고 어깨 결림을 해소해 줄 정도의 효과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시원해. 완전히 가뿐해졌네. 고마워. 라며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 작은 손으로 계속해서 엄마의 어깨를 통통 두드렸던 것은 아닌가요? 이런 행복한 추억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원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엄마가 어깨 결림을 참으면서까지 바느질을 한 것도 당신의 옷을 만들어 당신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본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현지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인 공장장의 생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 현지의 사원들이 깜짝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한 공장장에게 사원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무 시간에 이러면 곤란하잖아. 공장장이 기뻐할 거라고 상상한 사원들은 모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공장장의 근면 성실함과 멋쩍은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아낌없이 기뻐했더라면 공장 전체는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뭐야 괜찮은데 이렇게 비싼 걸이 아니라 너무 좋아 라며 기분 좋게 첫마디를 건네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